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군인 한 명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한국군이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20일 새벽 이른 시간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면서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망명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 비무장지대 북한 쪽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명한 북한군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병사는 군복을 입은 채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한국 측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 관계기관은 이 북한군을 인계받아 망명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군인의 한국 망명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남쪽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가자지구 휴전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의 매우 건설적인 회담에서 이스라엘이 가교 제안을 수용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하마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할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각 당사자들은 중재국인 미국, 이집트, 카타르와 함께 협의하고 합의에 따라 약속한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교 제안은 지난주 이스라엘과 중재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공동성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31일 제시했던 휴전 원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35호에 부합하는 이 안을 양측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남은 이견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말하고 새 제안이 있다고 이스라엘인들이 말할 때 이는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전개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라며 블링컨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추가 휴전 협상은 이번 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라 이들 정 부통령 후보는 자신이 본 최고의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4년 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해리스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조연사로 나선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이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던 2016년 대선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에 수많은 균열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이 유리천장을 깨줄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날 전당대회에 깜짝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을 위해 투쟁하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점을 늘 기억하자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카멀라 해리스 동무가 방금 우리에게 9월 4일 폭스뉴스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문제 등과 관련한 자신의 기록들에 대해 방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놀라운 상황이 아니라면서 자신은 별도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유권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새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외교 성과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1명이 오늘 새벽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과해 망명한 지 12일 만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7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에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새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18일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강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이전에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명시됐습니다. 9개 분야로 나눠진 정강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역사적인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으며 일본과 3국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동맹들과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강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부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등 영내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취해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한편 공화당은 지난달 8일 정강 2024 마가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국경, 정부, 노인과 어린이 등의 관련 과제를 10개의 분야로 나눠 공화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 부문의 소제목인 동맹 강화에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공화당은 국제적 혼란을 종료시키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와 안정, 번영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영내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선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강 발표는 지지층을 포함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외교 및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미한일 협력 등을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the trilateral cooperation, other multilateral fora such as the Quad, NATO plus IP4.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한일 3국 협력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하는 나토 플러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테 파트너 4개국과 같은 다자간 포럼들이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다자간 포럼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는 바이든 팀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지난 4년 동안 고무적인 발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화당의 정강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일러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정강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Democratic platform would show that there's a continued prioritization of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allies in Northeast Asia.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효과를 내는 만큼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나온 공화당 정강에 한반도 사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의 우선순위에 국내 문제와 중국, 타이완, 러시아, 중동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s priorities and the foreign policy does become an important issue. I would think Trump's priorities would be more towards China, Taiwan, Russia, Ukraine, and the Middle East. So I don't think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와의 관여를 통해 평화선언을 제안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 축소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 있다고 관측하며 하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 등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외교 성과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앤드루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19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도 지금까지의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여 석좌는 이날 1년을 맞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일 양국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이고 3국 연합 공중 해상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조기 경보 공급망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한 내각 차원의 3국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3국 관계의 성과와 동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과제라며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미한일 3국 관계 유지에 관심이 있고 차기 일본 자민당 후보도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3국 관계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한일 긴장은 여전히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동북아의 한일 양자와 3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져 3국 협력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환기된 협의 약속이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 정상회의는
확실히 미한일 정부 간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다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했으며 이 성과는 매우 심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ummit certainly solidified the allied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중요한 도전 과제라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지원과 재래식 무기, 인공위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미한일을 향해 더 대담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삼국 협력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후임이 누가 되든 삼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삼국 협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현실적 위협을 고려할 때 그 누구도 미한일 삼국 관계에서 이룬 강력한 진전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그 누구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삼국 협력을 훼손하려 한다면 각국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yone trying to walk that one back would, I think, not receive the support from their respective citizens and governments. 지난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은 삼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들 문서에서 3국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협의하는 등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한 양자 및 미한일 삼국 안보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삼국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국 모두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일 양자 관계도 주요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캠프 데이비드 삼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이자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외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중러의 위협과 도전 증가와 기타 지역에서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삼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면서 한일 역사 갈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한일 관계에 계속 부담을 주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유산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위 진보 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일본 내에는 일본의 잔혹한 한반도 점령의 비극적 유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과 정상화, 미국과의 삼국 협력 체제 구축에 있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삼국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리더십과 결단력, 비전과 용기가 있어야 이 틀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주말 삼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포함해 삼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약속과 정신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와 관련해선 집권 자민당에서 누가 선출되든 차기 일본 총리는 이런 약속과 정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3자 구조와 한일 양국과의 협력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 믿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틀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과 근본 정신에 대한 더 큰 우려는 한국에 있다면서 지난주 서울에서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논란이 된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한일 간 역사적 이슈를 둘러싼 긴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답도 없이 과도한 친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국내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차기 일본 총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며 어떻게 해결할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의 의의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국민 대다수가 일본군이 한국 땅에 진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한국 내 금기를 깨는 첫 걸음이었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유권자들에게 유사시 민주국가의 인류 군대인 일본군이 재난구호작전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1950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천 명의 일본 제국 해군 출신들이 전쟁 포로와 피난민 등의 수송 과정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했다면서 오늘날의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아니라 우호적인 국가이자 인류 군대를 보유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어떤 종류의 재난구호 활동에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국 국민에게 일본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is a friendly nation. It's a democracy. It's an advanced country with a first-rate military. Japan is a vital asset. 이어 한미일 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3년 후 한국이라면서 한국 내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과 일본에 대한 입장이 급변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평론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한 동맹에 우호적이지 않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3년 후 일본의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 내 자유주의 진보 정부가 집권할 위험보다는 훨씬 낮은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군 병사 1명이 오늘 새벽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과해 망명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남북 경계선을 걸어서 넘어온 겁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군 사병이 한국에 망명했다고요. 한국군 당국이 밝힌 망명 과정 전해주시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군이 20일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20일 새벽 이른 시간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며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망명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한국 측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 비무장지대에선 북한군이 자기 측 지역의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계기관은 이 북한군을 인계받아 망명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군이 DMZ를 통해서 망명한 건 오랜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 한국 측 관계 당국이 현재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망명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북한 현역 군인이 한국으로 넘어와 망명 의사를 밝힌 게 공식 확인된 건 2019년 8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망명한 북한군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만 할 뿐 신상 정보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군 병사의 망명이 북한군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주로 걸어서 오거나 수영해서 온다며 북한군의 기강과 감시 체계 문제 등과 같은 차원에서 만약 이 숫자가 빈번해지면 전반적으로 접경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현재 미한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탈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남북을 전쟁 관계로 선언하고 DMZ 경비를 강화하고 또 지금 UFS 훈련으로 북한군도 비상체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생각보다 북한군 체제가 이완돼 있다.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전시체제인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선이 양쪽이 뚫린 거거든요. 최근 남북한 접경 지역 긴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도 이번 망명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단절 조치를 지시한 데 따라 4월쯤부터 MDL 등 전선지역 곳곳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중 수차례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 비축미까지 풀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 사정 때문에 굶주린 북한군 병사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과거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취했던 조치들을 폐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의미들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네. 얼마 전에도 북한 주민이 도보와 수영으로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딴 망명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군 망명에 앞서 지난 8일 새벽에도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쪽 중립 수역을 넘어 망명했었습니다. 이 주민 역시 이동수단 없이 도보와 수영으로 한국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은 공교롭게 한국군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뒤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접경 지역을 통과한 이딴 망명에 북한 정권의 실상을 전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일정한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산하 국방연구원의 부진호 박사입니다. 북한 전용 군단은 전술도로를 강화한다든지 지뢰지대를 또 정비한다든지 방벽을 쌓는다든지 하면서 온열 손상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심지어 지뢰를 밟아가지고 사상자도 발생을 했고 민심과 군심이 이렇게 이완이 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쌓여가는 상황에서 트리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대북 확성기 작전이 북한군 장병들의 생지 영역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김 기자, 북한군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한국과의 경계선을 넘어 직접 망명하는 일이 잦아지는 양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엔 북한 주민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고 같은 해 10월엔 북한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중 접경 지역의 통제 강화, 북러 밀착 등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한 탈북 루트들이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탈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남는 루트는 냉전기처럼 DMZ와 동서 해상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DMZ와 동서 해상, 한강하구를 통한 루트의 탈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 강화 그리고 수해 등으로 민심이 불안정해지면서 접경지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직접 망명 사례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최근 국제적십자 연맹이 신청한 대북 인도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관련 물품들은 조선 적십자사 직원들이 사용할 랩톱 컴퓨터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대북 지원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에 신청한 랩탑 컴퓨터 10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지난 6일자 서한에 따르면 IFRC는 지난 7월 30일 현재 있는 조선적십자사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북한에 랩탑 컴퓨터를 반입하려 한다며 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중국산 HP 엘리트북 840G7과 HP 엘리트북 840G8 각각 5대씩으로 가격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랩톱 컴퓨터 10대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항공이나 육로를 통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한에 따르면 제재위는 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 기간을 12개월로 정했고 이에 따라 IFRC는 내년 8월 6일까지 북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폐쇄한 북한이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구 등의 지원 물품 반입은 지연되고 있어 해당 제재 면제품이 언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IFRC는 지난 2021년 12월 대북제재위원회에 재난 대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용 텐트와 담요, 위생 물품 등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북한에 반입하지 못하면서 두 차례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BOA는 IFRC에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랩탑 컴퓨터 조달 계획과 북한 반입 일정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홍수와 태풍, 가뭄 등 기후와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교육과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조선 적십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대북지원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IFRC 공보실은 이달 초 BOA에 우리는 홍수에 따른 영향에 매우 우려하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 적십자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고 국제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IFRC 국제 직원들의 북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석 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전년 동기에 비해선 20%나 하락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청서가 19일 발표한 7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4,47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1억 7,845만 달러에 비해 18.8% 감소한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 4월 1억 9,399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한 뒤 5월 이후 계속해서 무역 규모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됐던 북중 무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작년과 비교해서도 이번 무역액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작년 7월에 북중 교역액은 1억 8,160만 달러로 지난달 교역액은 이보다 약 4천만 달러, 약 20%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중 무역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승 분위기와 함께 계속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닫혔던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양국은 월 2억 달러를 넘나드는 교역액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번엔 1억 5천만 달러대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무역액이 1억 5천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일시적으로 양국 교역량이 급감한 작년과 올해 2월을 제외하면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로선 두 나라의 무역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과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늘렸을 가능성 등을 제시합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대중 쌀 수입 감소가 포착된 지난 6월 BOA에 북중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쌀을 거래할 적에는 북중 간 정치적인 문제,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적에는 중국 당국이 쉽게 무조건 그냥 돈을 준다고 곡식을 팔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중앙에서 공급을 한참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북한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 거래라든지 다른 바터 거래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약간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도 북한이 중국과의 금수품 거래를 크게 줄였다는 BOA의 지적에 북한 내 개별 공장이 판로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아파치 헬기 36대를 판매하는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헬기 판매가 미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육군 아파치 헬기의 잠재적 한국 판매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 FMS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잠재적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 협력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구매 요청에는 최대 36대 아파치 공격 헬기를 비롯해 헬기 성능 향상을 위해 탑재되는 T-700, GE-701D 엔진 72대, 현대화 목표 포착 지시 조준 장치 36개, 기타 레이더 및 관련 장치 등이 포함됐고 총 예상 비용은 3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 승인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매는 적을 억제하고 영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비의 판매와 지원은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방위 준비 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육군은 지난 2017년부터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운용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가디언 공격용 헬기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공격 헬기로 AH-64는 과거 모델에 비해 전투 능력과 네트워크 통합, 유지 보수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또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고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신 항공 전자장비와 센서를 갖추고 있으며 현대화 목표 포착 지시 조준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악천후와 야간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아울러 다른 항공기나 무인항공기, 지상군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협력 작전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된 미 육군의 헬기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전투기 판매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정부는 세부 사항과 도입 시기를 협의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일본 내각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민감한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시도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해 급진전한 한일 간 유대가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기준은 통일의 즉각적 달성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해법 제시에 있다며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8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과 헨리 해거드 전 NSC 유럽 보좌관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한 양국이 월요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국군 장병 19,000명이 48회의 야외 기동 훈련에 참여하는데요.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국장님, 미한 연합훈련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까? 급속도로 진전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넘어서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Yeah, there's a lot of focus these days, and appropriately so, on the increasing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요즘 북한의 capabilities. 미사일과 핵 역량 진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의 놀라운 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9,000명의 한국군과 수천 명의 미군이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상에서 훈련하고 검증될 것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도 훈련에 참가하고요. 한반도 밖에서도 군사 자산을 들여올 겁니다. 미한 동맹의 힘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연합작전, 통합작전 수행력을 입증하고요. 우리는 위협 대처 이상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요한 건 수년간 이런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영내 다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미한 간 상호 방위 조약은
적을 검명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보좌관님, 그렇다면 주한미군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I think picking up on what Chris was mentioning, I think there's important for us to, and what he mentioned earlier. 존스턴 전 국장이 앞서 의지 자유의 방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영역 작전이라는 점이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야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도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아니면 그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나토,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공조도 계속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위협이 단지 38선 너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럭케머러 사령관 발언으로 돌아오면요.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 어디에서 오든 한국과 한국 내 미국인들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포격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한 연합 훈련을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에 물러난다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최악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그의 퇴임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Yeah, Kishida's decision, I think, really stunned everyone. Stunned Washington, stunned the political world in Tokyo. 기시다 총리의 결정은 모두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워싱턴도 일본 정치권도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을 변화시키고 자체의 방위 능력에 투자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기회를 수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수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실적이지요. 기시다 총리는 퇴임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를 초기부터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새 총리가 누가 되든 외무상과 방위상을 포함한 새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초기부터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총리가 9월에 선출된 직후 며칠, 몇 주 내에 그런 신호가 나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초기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해거드 전 보좌관님, 미국도 삼각 공조가 계속 강력하게 이어지길 원한다는 신호를 한일에 발신할까요? Well, I couldn't have scripted it better when Senior Director Hooper just announced 미라 랩 후퍼 NSC 선임 보좌관의 최근 허드슨 연구소 발표보다 더 좋은 신호는 없을 겁니다. 연내에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한다고 했죠. 그것이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새 일본 총리직을 시작하는 최상의 방식이고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호입니다. 랩 후퍼 보좌관이 그 발언을 해서 기쁩니다. 방법과 시기, 장소는 미정이지만 3국 정상회담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 외에 2명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역사 문제는 여전히 매우 민감합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한일 양국 관계가 다시 급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Yeah, Victor Cha and I wrote a piece in June, soon after Japan and South Korea normalized. 지난 6월 한일 국방관계 정상화 직후 빅터 차 CSIS 한국 석자와 함께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략적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죠. 협력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전과 동력을 유지하려면 삼국 미래 지도자들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불행히도 8월 15일 우리가 본 것은 그런 정치적 이용 모습이었습니다. 3명의 일본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더 큰 전략적 이익보다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 상황에서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미한일 삼국 모두 앞을 생각해야 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해 VOA에 이번 방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공동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뒷걸음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참배에 엄중항의한 한국 외교부처럼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삼각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It's a reminder that history issues are still there under the surface in Japan, South Korea, and really trilateral relations. 한일 그리고 미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여전히 표면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역사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역사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역사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지 아니면 더 긴밀한 3자 협력을 위한 전략적 이유에 초점을 맞출지 말입니다. 새 일본 총리를 포함한 삼국 정부가 이 전략적 기회에 집중하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해거드 전 보좌관님,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참배를 비생산적이라고 보나요? I'm sure they find this counterproductive. I mean, I just want to pick up. So yes, but I just want to pick up on something that Chris said.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스턴 국장이 언급한 지도자들의 의존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은 확실히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이 관계를 지탱한다는 것이죠. 저는 양국 국민들이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거의 10%가 올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무역량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일과 미한일 관계를 넘어 중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경제 안보와 번영에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죠. 저는 재계 지도자, 관광객, 양국 문화의 열정적인 사람들이 한일 관계에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1997년에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일본 TV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게 떠오르네요. 지금보다 불과 한 세대 전이었죠. 당시에도 월드컵과 겨울 연가가 있었고 다양한 문화적, 스포츠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는 진화한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삼국 협력을 넘는 제도적 틀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일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과 별개로 양국 관계를 계속 구축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해거드 전 보좌관님,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 반일, 반미 감정이 표면화됐을 때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미국은 비슷하게 대응할까요? Good question. I'm not sure I'd characterize it exactly that way, but I know when I can at least speak to my experience when I was there.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2021년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접근법은 미한일 삼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한일 협력을 도모했었죠. 아니면 다자협의체 안에서 한일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고요. 따라서 미국은 그런 접근법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고 북한 때문에 그렇고 활발해진 삼국 공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뭔가 줬다가 뺏는 건 어렵죠. 심지어 정치인들도 이익으로 여기는 것을요. 정치 지도자들은 삼각공조가 이익이라는 걸 압니다.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더 나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더 강화된 방위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를 빼앗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한일 관계 악화 시 삼각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통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축사와는 달리 일본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이 친일 구구 세력 규합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 연설이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말했고요. 존스턴 전 국장님, 윤 대통령의 올해 연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건가요? Yeah, I think in at least two of his speeches on August 15th. 윤 대통령은 최소 두 번의 8월 15일 연설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파트너로서의 발전에 대해 그리고 지난해 연설에선 한국 방어에 있어 일본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요. 그때 윤 대통령은 한국 방어의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 기지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건 옳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우리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한일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윤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인식을 공감해야 하고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와 안보가 보장되는 강하고 번영하는 통일된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전략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해거드 전 보좌관님, 남북 간 긴장이 심화된 이 시점에 새 독트린을 통해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So achieving unification, I think, is the wrong metric. I think the right metric is to say, what is the right way for South Korea?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기준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북한에 맞서서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원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독트린이 통일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달성하는지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한국 지도부가 취할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제 관점에선 이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과 헨리 해거드 전 NSC 유럽 보좌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오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진료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해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 면허 도입은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료 면허가 도입되면 의사 자격 취득 후에 인턴 등 추가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면허제도 도입 계획을 공개했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신중히 검토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왜 진료 면허를 도입하려는 건가요? 예,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진료 면허 제도를 통해서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를 높여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이 의료계에서 많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과 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에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자마자 별도 수련 과정 없이 바로 진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에 12%였던 이 비율이 2021년에는 약 16%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련 제도와 연계해서 진료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면허 도입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한국 언론들은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사 사회에서는 일찌감치 진료 면허가 수련 기간을 연장해서 전공의를 착취하고 개원을 제한하며 의료 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 등을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측은 언론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가 도입되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현장에 환자를 볼 의사가 없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근데 한국에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탁과 뇌물 등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한국 언론들은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돼서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시행령이 이번에 어떻게 개정된 건가요?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 교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가액을 3만 원, 미화로는 22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2만 원 올려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요. 대통령의 채가를 거쳐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사비 가액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예, 물가 상승률 등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합니다. 네. 예,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액수인데요. 20년 넘게 한 번도 변하지 않아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식업계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자들로부터 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네, 김영란법에 식사비에 관한 규정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식사비 외에 선물과 경조사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선물은 15만 원, 미화로는 120달러 정도고요. 결혼식 축의금이나 상가 부의금 등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번에 식사비는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선물과 경조사비는 여전히 현행 상한선이 유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선물의 경우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추석 되면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오랜 풍습이 있는데요. 이런 물품의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입니다.
식사비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식사비나 선물 가액을 올리는 것은 청탁이나 뇌물을 금지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제품 가격을 올릴 명분을 제공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